어제 오후 대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5천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소방당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해 밤샘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이 3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이강 후보를 오늘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선대위 출범을 목표로 인선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명태균 씨를 소환 조사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연휴인 5월 8일부터 사흘간 휴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대구 함지산에서 난 산불이 17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대응 3단계를 발령해 밤샘 진화 총력전을 펼치면서 산불 진화율은 65%까지 올라갔는데요. 조금 전에 날이 밝으면서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되기 시작됐지만 주불이 언제 잡힐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호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불이 난 대구 함지산 인근 주택가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불길은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산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산불 진화 헬기가 다시 공중에서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8,000리터급 초대형 헬기가 아침에 추가로 투입되면서 총 가용 헬기는 52대로 늘었습니다. 아침 6시 반 기준 진화율은 65%입니다. 어제 저녁 8시 진화율이 19%에 불과했는데 야간 진화 작업이 성과를 냈습니다. 야간 진화가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가 어젯밤 11시 17분까지 현장에 투입되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252헥타르이며 산불의 길이는 4.1km 정도 남았습니다. 인근 주민 5,500여 명이 대피한 상태인데요.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은 오전 6시 반부터 양방향 통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산불 현장과 가까운 성북초등학교와 서변초등학교, 서변중학교는 오늘 하루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4만 리터 규모의 이동식 저수조 2개를 투입하고 인력 1,300여 명과 장비 204대를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산불은 입산 통제구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산림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산불 현장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대구 도심 지역에서 이처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건 1990년 이후 35년 만입니다. 집앞 야산에서 시뻘건 불길이 덮쳐오고 또 시내 곳곳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이면서 대구 시민들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대피한 시민들이 속출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이 걸음이 불편한 어르신을 데리고 주택 사이를 빠져나옵니다. 한 시민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에서 뛰쳐나옵니다. 민가 코앞까지 산불이 덮치면서 주민들의 대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뒷집에서 불이야 불이야 하는 거예요. 타닥타닥 불 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 뭐 당황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놀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튀어나왔죠. 도심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건 1990년 이후 35년 만. 시내 전역에 연기가 퍼진 걸 본 건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몸은 빠져나왔지만 남은 집도 걱정입니다. 뭐 아무것도 챙기도 못하고 그렇게 해가 뛰어나왔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머리가 하얘졌어요. 소방본부는 인구 밀집 지역인 조야동, 서변동 위주의 민가 방어선 구축에 주력하고 혼비백산에 집에서 뛰쳐나오며 누구보다 고단한 밤을 보낸 주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산불이 잡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동안 4명의 후보가 당 대선 후보 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과반 득표 여부에 따라 최종 후보가 결정될지 아니면 3차 경선을 치를지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원 76만여 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한 결과입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활용합니다.
3강 1중 구도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후보들은 막판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저 89.77의 의미, 이거 우리 찢지 못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는 결국은 과학기술로 밖에는 먹고 살 수 없는 나라. 저는 국민의힘에서 승리할 것이고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중범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제까지 이틀간 진행된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50.93%의 투표율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2차 경선 결과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로 선출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종 후보 2인을 대상으로 3차 경선을 거쳐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여론조사 100%였던 1차 때와 달리 높아진 당심 비중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는 국민의힘 대선 구도의 최대 변수로 꼽히죠.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대권 도전에 힘을 싣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측근들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데다 벌써 캠프를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솔솔 나옵니다. 출마한다면 이번 주 중에는 사직을 해야 되는데 한국을 방문하는 미 해군 장관과의 일정을 소화한 이후인 이번 주 목요일 사퇴가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영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손 실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를 취임할 때부터 민정실장에 이어 비서실장을 맡아 한 대행의 핵심 측근으로 불립니다. 총리실은 손 실장이 개인의 선택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고 손 실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손 실장의 사임으로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 대행의 출마를 돕기 위해 총리실의 일부 다른 참모들도 사표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대행의 사퇴 시점은 다음 달 1일, 출마 선언은 2일이 유력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한 대행은 내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접견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존 장관이 한미 간 핵심 이슈인 조선업 등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만큼 한 대행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고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속에 출마 메시지와 형식은 물론 향후 단일화 협상 전략까지 국민의힘과 대선 예비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 긍정적이던 국민의힘 경선 예비 후보들마저 한덕수 차출론을 원하는 듯한 이 지도부의 기류에는 발끈했습니다. 자칫 지도부의 한덕수 띄우기가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입니다. 이 소식은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당시 안철수 후보를 뺀 나머지 후보들은 한덕수 차출론에 언짢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함께해서 반드시 이재명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막 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역동성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이재명을 잡을 수 있겠는가? 이틀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도부조차 한덕수 띄우기에 나선 모습에 후보들은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요? 홍준표 후보는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냐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 압박을 받고 있는 후보들의 처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황에 빗댔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선하고 2007년 정동영 대선하고 여러분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대선이 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당 주류에 떠밀려 제3지대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나서야 했습니다. 2007년 대선은 당시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큰 격차로 패배했는데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보다 차기 당권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견제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대행의 과거 행적과 논란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내란 공범의 주술 후보라는 거센 비판을 쏟아냈고 출마하더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선출 뒤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 공개 지도부 회의.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출마 임박이 관측되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견제에도 나섰습니다. 한 대행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는 건 물론 과거 행적들을 나열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한 대행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총리로 기용되고도 서거 후 참배하지 않은 점과 한 대행 부인의 무속 의혹 등을 꼬집으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내, 주술주, 의리 없음 의, 무능 무, 방탄 방, 내주 의무 방, 오 불가론 후보입니다. 빨리 옷을 벗고 출마해서 내주 의무 방, 오 불가론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한 대행의 본선 경쟁력을 평가절하하며 이른바 한덕수 빅텐트를 향한 비아냥도 이어졌습니다. 이미 관심이 바뀌다. 지금 관이라 한다고 그래서 뭐 빅텐트? 이재명 텐트로 들어가면 그건 빅텐트지만은 한덕수 텐트는 스몰 텐트입니다. 당내에선 한 대행이 출마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대세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해석도 나오는데 민주당은 한 대행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내란 프레임으로 견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 진보 진영에도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국가과제 해결의 뜻을 같이 한다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며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연대는 명확히 거부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탈당한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1극 체제를 비판해왔습니다. 거대 양당이 싸우는 극단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MBN에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 올 것이라며 출마를 위한 실무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쪽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한쪽은 범죄를 지금 두둔하고 비호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이 전 총리의 대선 행보는 개헌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구조를 개편해 권력 분산을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위기 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의 뜻을 같이 하는 세력이라면 함께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손잡지는 않겠다. 그 원칙은 지금도 견지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 한 대행 측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과의 빅텐트론에 대해선 아무나 손잡는 건 아니라면서 국가 과제 해결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가 조기 대선에서 반 이재명 빅텐트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선 승리 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지나간 얘기, 이념과 진영은 잠시 미뤄두는 게 어떻겠느냐며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이 후보는 또 AI 메모리 반도체 현장 간담회에서 잘사니즘 실용 노선을 다시 한번 띄우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교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선 승리 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늘 논쟁거리였던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참배를 했는데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보다 먼저가 통합이 우선이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나간 이야기, 또 이념, 진영 이런 것들은 잠깐 곁으로 미뤄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후보는 8년 전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참배를 거부했고 3년 전에는 후보가 된 뒤 4개월이 지나 묘역을 찾았습니다. 공은 길이고 과는 질책하되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억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민주당 후보가 아닌 국민의 후보로 통합하겠다는 후보 수락 연설 약속을 첫날 행보로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김대중, 김종필 연합으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묘소도 찾아 통합에 재차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찾아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을 논의하며 실용 노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우리 경제의 비중도 매우 커질 것이어서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선 승리 후 1호 공약으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잘사니즘 청사진을 구체화했습니다. MB 뉴스 이규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선 본선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꾸리기에 나섰습니다. 내일 선대위 출범을 목표로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보수 책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가 확정된 민주당은 곧바로 본선을 향한 선대위 구성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진영을 가리지 않는 능력 위주의 통합 인선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당이든 당 바깥이든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 그리고 국민이 보시기에 저 정도 분이면 괜찮다라거나 평판 등등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해서 실제로 민주당은 상임선대위원장 자리에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습니다.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주셨습니다.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시절 참모를 역임한 윤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보 활동을 돕고 국민의당 창당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진영을 넘나드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민주당은 함께 경선을 완주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역할도 암시했는데 김 전 지사 측도 MBN의 역할은 하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번 경선 캠프를 이끌었던 윤호중 강훈식 의원부터 지난 총선 등을 통해 핵심 친명으로 자리 잡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포함한 다양한 인물들이 인선물망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오늘 서울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최종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 측과는 현재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81차례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해줬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또 2022년 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특정 인물 공천을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명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 혐의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러면 또 제 입장을 밝힐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검찰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상민 전 검사 등 특히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수사의 초점을 김 여사에게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명 씨가 오늘 서울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명 씨 측은 MBN과 통화에서 검찰이 기존에 조사하던 것을 마무리하려고 부른다고 들었다며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질문들을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명 씨가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관련자들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나설 걸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어제부터 전국 대리점에서 유심 무료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새 유심을 받기 위해 대리점마다 긴 줄이 이어졌지만 교체 대상자 수에 비해 유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곳곳에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는 전체 가입자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도에 박혜빈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SK텔레콤 대리점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대리점 문이 열리기 전부터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짜증나죠, 한마디로 뭐. 전혀 몰랐죠. 해킹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어제부터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유심을 교체한 인원은 23만 명으로 전체 교체 대상자 2,500만 명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SK텔레콤은 약 100만 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 달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교체 수요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 SK텔레콤 사용자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유심 정보 유출과는 무관한 사건으로 잠정 결론 나긴 했지만 이용자들의 불안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과 같은 유심 정보 해킹이 금융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일단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킹된 유심 정보는 전화번호나 가입자 식별번호 정도라는 게 SK텔레콤 측 설명입니다. 또 계좌번호나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았고 금융거래를 할 때 추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일은 쉽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금융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가짜 문자 메시지 등으로 사용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유심 교체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언제 어떻게 내 개인정보가 악용될까 걱정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번 사안의 원인도 또 정확한 피해 규모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속만 타는 이용자들 과연 언제쯤 조사 결과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는 오리무중입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가져간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그만큼 고객 불안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렸고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피해를 당한 서버라든지 공격의 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렌식 절차 등을 포함해서 매우 정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대 2달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와 그때까지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추후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비롯해 자세한 조사가 나오는 대로 제가 직접 추가 조치 방안 등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강조하면서 피해 발생 시 100%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앱에 익숙치 않은 노년층이나 유심 교체가 어려운 취약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택배를 통해 가지고 유심을 배송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1대1로 좀 유심을 교체하는 것까지 좀 고려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위약금 없이 통신사 변경을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실제 다른 통신사로 옮겨가는 가입자가 늘고 있는 SK텔레콤. 어제 주가도 6% 이상 급락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앞서 SKT 유심 대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와중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심을 15만 원에 터무니없는 웃돈을 붙여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온라인이 시끄럽습니다.
자산이 많아 당장 바꿔야 할 특별 VVIP에게만 유심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SK텔레콤 판매점 관계자라 밝힌 글쓴이는 손님에게 판매할 재고 여유분이라며 선심이라도 쓰듯 판매 수익을 포기하고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일부 대리점 직원들이 고객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며 추악함 그 자체, 사고방식이 신기할 따름 등의 의견으로 비난을 쏟아냈고요. 현재 이 게시글은 중국어래 플랫폼을 통해 삭제 조치됐다는 방송인 김나영 씨가 자녀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가 공중도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SNS에 여러 장의 가족 사진을 올리며 근황을 알린 김나영 씨. 이 중 두 아들이 신발을 신은 채 엘리베이터 손잡이 위에 발을 올리고 찍은 일명 천장거울 셀카 사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댓글에는 손잡이 닫고 내린 거 맞냐, 공중도덕이라는 걸 모르나, 아이들을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김나영 씨는 생각이 짧았다며 SNS를 통해 사과를 전했고요. 게시물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비난은 자제하자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는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서 빗으로 대형견을 때리는 모습이 SNS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제보자는 미용실 뒤편에 묶여있는 개가 사람들이 다가오자 짖었는데 한 여성이 빗을 들고 나와 개 목을 누르고 때리기를 반복했다 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미용실 사장은 직원이 저지른 일이었고 훈육 행위였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누리꾼들은 빗으로 때리는 게 훈육인가, 개가 한두 번 맞은 것 같지 않다며 분노했습니다. 다행히 대형견은 구조됐고 동물학대 관련 신고도 접수됐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어제 충청북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장과 교직원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먼저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찰차가 줄줄이 빠져나갑니다. 건물 안에서는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흉기 난동을 부렸습니다. 교사로부터 상담을 받던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복도로 뛰쳐나왔고 이 소리를 듣고 나온 교장 등 교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이 학생의 돌발 행동에 교장과 교직원 3명이 중상을 입었고 가해 학생을 포함한 나머지 3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가해 학생은 학교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이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교무실이 있는 1층 복도였는데 학생들은 모두 교실로 대피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가해 학생의 흉기 난동은 학교 밖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아이를 유치원으로 데려다 주던 남성 운전자가 습격을 당했고 유치원 앞을 지나가던 행인도 폭행을 당했는데요. 가해 학생의 가방에서는 모두 4점의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이어서 윤지원 기자입니다. 잠시 멈춘 차량 앞으로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다가옵니다. 10초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같은 남성이 차량 뒤편으로 멀어지는 모습이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른 가해 학생이 학교 밖으로 나와 차량 운전자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4살과 7살 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처음 애들한테 이제 톡톡거리는 거지. 외치지?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었더니 얼굴을 톡 찌르고 그 다음에 도망갔어요. 차량을 습격한 가해 학생은 도로를 가로질러 인근 유치원 앞으로 이동한 뒤 이번에는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30대 여성은 머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지난해까지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다가 상태가 호전돼 올해부터 일반 학급으로 옮겨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학생의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도 3점의 흉기가 더 발견됐습니다. 학생들의 그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을 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고 경찰은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유괴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선 유괴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용돈을 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오더니 마사지 업소에 들어옵니다. 오자마자 휴지로 손을 닦은 이 남성은 마사지 종류를 고른 뒤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40대 남성 A씨가 마사지 업소로 도주해 숨는 모습입니다. 카운터에 와서 돈 지불하고 뭐 평소 사람하고 똑같이 들어갔어요. 술은 먹었더라고요. 아주 인사불성될 정도로는 안 먹고. A씨는 지난 25일 밤 10시 50분쯤 용돈을 주겠다며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뒤 초등학생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길 주차장으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놀란 피해 초등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범행 장소로부터 300m 떨어진 골목으로 도망친 뒤에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약 1시간 만에 사건 발생 장소로부터 1.2km 떨어진 마사지 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초등학교 인근에서 납치 시도로 보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만 내면 동남아 현지 숙박 운영을 대행해주고 또 수익까지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회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있는 총책 검거를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동남아 여행 숙박 공유 서비스 플랫폼인 트립호스트입니다. 출범 전인 지난해 8월부터 회사 측은 임대료와 보증금만 내면 숙박 운영을 대신해주고 수익까지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아왔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수익, 나도 가능할까? 소액으로 숙박업시장? 트립호스트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전국에서 모인 투자자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투자 이튿날부터 실제 수익금 명목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수익이 보이는 거예요. 베트남에 있는 선배한테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이게 사실인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붓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지난 14일 트립호스트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가 모두 폐쇄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은 6개월이나 1년 단위 장기 투자 상품으로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였던 겁니다. 총책 A씨는 89명으로부터 18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립호스트 관계자 등 21명을 적발한 경찰은 8명을 구속하고 총책인 A씨가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북한이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을 인정하자 러시아가 처음으로 북한군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러 밀착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시기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승절 연휴 동안 휴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교관 통제하에 소총 실탄 사격을 하고 수류탄 사용법을 배우는 북한 병사들. 참호 안을 내달리거나 휴대용 대전차 로켓포를 쏘기도 합니다. 이들의 헬멧에는 러시아의 승리를 상징하는 게오르기 리본이 달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한 뒤 러시아가 기다렸다는 듯 처음으로 공개한 북한군 훈련 영상입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란 관측 속에 분위기를 띄우려는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러 시기로 다음 달 9일인 러시아 전승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직접 도왔다는 명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은 올해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승절 연휴인 다음 달 8일부터 4일간 휴전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측이 휴전을 위반하면 러시아군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파트너들과 건설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전제 조건 없는 평화회담이 준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공습을 비판하며 2차 제재 도입을 언급하자 푸틴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났다는 분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부활절 기간인 지난 19일에도 30시간 휴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면서 전 세계인의 관심은 다음 교황이 누가 되느냐로 쏠리고 있죠. 차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5월 7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열린다고 교황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초 콘클라베가 6일부터 열릴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전문가들은 추기경들이 서로 충분히 소통한 뒤 차기 교황을 뽑을 수 있도록 개최 일자를 늦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개시 일자가 5월 7일로 확정됐습니다. 교황청 대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이후 처음 열린 추기경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콘클라베가 열리는 시스티나 성당은 어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애초 콘클라베는 교황 선정 후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6일부터 콘클라베가 열릴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외신은 콘클라베가 예상보다 하루 늦게 열리는 건 추기경들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That's quite significant because they are acknowledging that they need more time. They also have decided on what to do about whether Cardinal Becciu will be in the conclave or not, but the details of that have not been released yet.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 135명이 모여 익명투표로 콘클라베에 참여한 추기경 중 한 명을 차기 교황으로 뽑습니다. 교황으로 선출되려면 투표 인원의 3분의 2가 넘는 득표를 얻어야 하고 교황이 뽑힐 때까지 투표가 반복됩니다. 하루에 2번 투표가 끝날 때마다 투표 용지를 불에 태워 굴뚝에 연기가 나오게 합니다. 교황이 뽑히지 않으면 검은 연기가 나오고 차기 교황이 뽑히면 특수화학 물질을 함께 태워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파롤린 추기경과 타글레 추기경, 주피 추기경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출신의 유흥식 추기경도 다크호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광주의 한 동물원에서 귀한 아기 물범 한 마리가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멸종 위기에 처한 이 물범을 보존하기 위해 네덜란드에는 물범만을 위한 공간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귀여운 물범이 물 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밉니다. 수족관 안에서 이리저리 헤엄치고 사람들과도 반갑게 인사하는데요. 여기는 동물원이 아니라 네덜란드에 새로 문을 연 물범 보호센터입니다. 네덜란드 인근엔 2만 4천 마리의 물범이 서식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어망이나 바다 폐기물로 다치는 물범이 점점 늘고 있다는군요. 여기선 매년 200마리 정도의 재활 치료를 돕고 치료가 다 된 물범들은 다시 바다로 보내진다는데요. 모든 물범들이 얼른 건강해져서 보호센터 수족관이 아닌 바다를 자유롭게 누볐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강이나 바다도 아닌 곳에 갈매기떼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저마다 개성 있는 모습과 울음소리를 자랑했다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얼굴은 하얗게, 입은 노랗게 칠한 녀석이 마이크에 대고 울음소리를 흉내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자 여성이 날개를 펼치고 인사하는데요. 벨기에에서 열린 갈매기 울음소리 챔피언십의 참가자 중 한 명으로 이 여성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알에서 갓 부화한 새끼 갈매기를 흉내낸 팀. 흰 천에 얼굴만 내민 참가자들도 눈에 띄는데요. 서로 다른 14개의 나라에서 60명이 참가했다고요. 공격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갈매기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게 이 대회의 목표라네요. 수천 명이 그것도 자동차 없이 말만 타고 행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칠레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에 대한 얘긴데요. 이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흰 망토와 두건을 걸친 채 말을 탄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보이는데요. 이들은 칠레 산티아고의 성직자와 봉사자들입니다. 부활절 후 첫 번째 일요일에 열리는 전통 축제를 위해 4,000명이 모여 30km 떨어진 지역까지 달려온 건데요. 부활절 미사에 참석할 수 없었던 병자와 노인들에게 성찬을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하는 사람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의 달을 맞아 국세청이 대상자 중 절반가량에게 세금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모두 채움 대상자 중 배달 라이더와 학원 강사 등 443만 명은 1조 7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GTX-A 노선이 개통 넉 달 만에 이용객 50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하루 이용객 숫자는 지난주 평일부터 6만 명대로 늘었는데 이는 GTX-A 수서동탄 노선의 누적 승객 수를 앞지르는 수준입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내 주요 기업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신동민 회장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도 만나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에 국부펀드 투자도 요청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고요. 그중 강원 영동과 충북, 대구를 비롯한 경북 지역으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겠고요. 또한 산불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산불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이후 모레인 목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번 고온 현상이 누그러들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8.2도, 청주가 9.3도, 창원 1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 24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